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기사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네. 저는 오늘은 딴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류종훈 기자가 야심차게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정말 자료를 진짜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자료를 지금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실 거죠. 0번째 뉴스 하나 있어요. 0번째 뉴스. 목소리가 좀 좋아졌습니다. 아, 네. 자, 아직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닌데. 자, 저희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준비한 게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네, 바로 이거 보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지금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비상에 지금 걸린 상황입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산업에서 맞이해야 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조직, 네. 바로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조직들이죠. 이제 그 조직들을 얼마나 지금 기업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잘 해왔고, 또 아시겠지만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지금까지 로비 행위를 해오면서 이제 본인들의 그 사업과 기업 가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지를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대선 자금, 대선 자금도 포함이 되겠죠. 로비 자금, 네, 로비 네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로비 자금을 제가 이제 삼성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그리고 SK그룹, LG그룹, 하나그룹 이렇게 지금 일단은 파악을 해서 왔는데, 일단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곳은 당연히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해외 대관 조직이었던 이제 글로벌 퍼블릭 어피어스 GPA 팀을 실로 격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년 지금 로비 자금을 매년 거의 갱신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살짝 꺾여 있는데 3분기까지입니다. 3분기까지 지금 누적액도 지금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3분기에만 215만 달러를 썼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 지금 최대 금액이고, 지금 위에 보시면 올해 누적 금액이 9만 달러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4분기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4분기 때 굉장히 지금 많이 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또 많은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그룹 이제 로비 자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삼성반도체, 삼성 SDI, 이매진이라고 하는 4개 지금 계열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지금 돈을 여기에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예, 근데 제가 계산이 맞나요? 지금 네. 569만 달러면 네. 569만 달러 맞죠? 네, 맞습니다. 천만 억, 10억. 대략 한 70억? 70억에서 80억 정도? 네, 7, 80억 정도. 80억 정도의 그 대관 자금이 사용이 된 거네요. 네. 이건 이제 그 순수 대관 자금을 다 토탈한 건 아니고요. 네. 진짜 그 순수한 로비 자금입니다. 어. 로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회계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지금 쓰는 거고, 대관 자금은 이것보다 훨씬 크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삼성그룹과 비교하면 좀 적습니다만, 네. 이제 많이 쓰고 있고, 현대차 역시도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역대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금액 당연히 지금 넘을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게, 현대차는 원래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이번에 원래 트럼프가 되면은 사실 현대차 쪽에서는 트럼프 쪽 라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레드 프라이츠 이제 그 전 NSC 비서실장이 국내에 방한했을 당시에도 8월 달이었죠. 네. 그때 이제 현대차만 보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칸소의 지금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 달에 방한했을 때 네. 정의선 회장이랑 이제 또 장지훈 사장 등 이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쪽과 트럼프 쪽의 양쪽에 지금 양가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놨던 쪽인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IRA 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 같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IRA 보조금과 AMPC를 다 못 받게 된다. 어제 많은 분들이 AMPC 왜 못 받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네. 전기차 생산 자체가 AMPC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 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AMPC는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공급을 할 때 AMPC를 완성차 업체와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 GM. 네. GM이 이제 얼템실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는데 AMPC 당시 그때 그 협상을 할 때 다들 반반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85대 15였죠. 네. 85를 GM이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가져가야 되는 그 이제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했던 AMPC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손실이라기보다는 미확정 이익을 못 받게 되는 네.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SK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SK그룹은 더 많이 냈습니다. 금액이 더 크네요. 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SK에너지도 있죠. 네.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내고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3분기까지의 로비 자금이 작년 전체 자금만큼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네. 이게 역대 최고가 지금 2021년도였는데 저것도 아마 올해는 근소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가 그룹이랑 LG전자가 따로 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일단 LG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과 네. LG화학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2021년도 때 역대 최고치를 찍고 쭉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저때 당시에 이제 SK와 배터리 네. 소송이 있었죠. 소송. 네. 그때 당시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었죠. SK 이노베이션과 당시에 LG 화학 그 두 회사 간에 이제 그 배터리 소송, 네. 그 특허 소송이랑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비 자금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고 그게 해소된 이후에는 로비 자금이 거의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썼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많이 안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친환경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갔을지는 아무래도 좀 바이든 진영이었던 해리스 쪽으로 많이 좀 썼지 않았을까. 트럼프 쪽에는 많이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있고요. 아직 그게 구분이 안 되죠? 절대 안 네. 됩니다. 네, 네.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LG전자입니다. LG전자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올해 좀 많이 썼습니다. LG전자가 저렇게 많이 많이 썼던 거는 사실은 LG전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가전회사가 네. 로비할 게 뭐가 있나. 음. 그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앞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친환경 쪽에 요즘 많이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BS 사업이죠. 네.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 쪽에서도 공조 쪽에 지금 많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B2B 쪽이 강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에게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쪽 관련해서 지금 로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그룹입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어요. 올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오. 역대 최대 금액을 썼고 하나그룹의 대미 로비 자금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냥 저 금액 전체가 하나 큐셀입니다. 그래요? 네. 어. 하나 큐셀 저는 전체가 오션이나 뭐 네.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하나 큐셀만 포함이 되어 있고 네. 하나 큐셀만 해도 지금 309만 달러를 썼습니다. 한 네. 45억 정도 쓴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어디에 썼을지는 많은 분들이 뭐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큐셀 태양광 하면서 트럼프에게 로비 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해리스 쪽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좀 그럴 있겠네요. 가능성이 사실 높겠죠. 지금 오늘 뭐 CS 윈드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것도 네.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B 쪽에 있는 쪽이 대부분이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 쪽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트럼프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안 좋아하고 네. 지금 뭐 키워주는 정책들 대부분이 이제 다 중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 해석들이 많고 또 하나는 중국산을 네. 이제는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뭐 하나큐셀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산업 자체가 커지지 않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큐셀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네. 많이 수혜를 입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오늘 여기에 좀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로비라든지 대관 쪽을 많이 좀 힘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미국 대강 조직을 좀 보강을 했다고 하고요. 애틀란타에 뒀던 포스코 아메리카를 지난해 이제 워싱턴 DC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이제 공화당 출신의 인사를 또 고문으로 영입을 했고요.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를 좀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해오긴 해왔는데 이게 사업과 네. 대관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대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트럼프 진영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과연 이제 이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을 것인가? 정책과 사업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재계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삼성, SK, LG, 하나 쪽은 좀 많이 애를 달아 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현대차랑 포스코 이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대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현대차도 그렇게 지금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른 산업도 한번 볼게요. 트럼프 네. 2.0 시대를 맞아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산업이 있는데 저희 뭐 어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반도체, 자동차, 방산 뭐 여러 개의 산업에 대해서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거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쪽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증권사에서도 관련된 좀 분석을 내놔서 이 K-푸드와 K-뷰티가 아무래도 만약에 저기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미국으로의 보편 관세가 설정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있는 모든 그 화장품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티르티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 현지로 아마존의 유통망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가격이 당연히 10%가 그냥 올라가는 그쵸. 거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불닭 볶음면도 지금 현재 미국 공장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10%는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품 가운데 그 생산 공장 자체가 미국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 중국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치더라도 결국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의 관세를 뭐 60%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인데요. 일단 그 화장품부터 화장품에 대해서는 하나증권 박은정 애널리스트가 설명해 준 게 저는 좀 납득이 잘 됐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로 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가 일괄적으로 10%가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화장품의 품목들을 보면 사실 미국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ELF처럼 좀 저렴한 제품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디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가격대가 좀 높지 않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1달러에서 10달러 정도의 아주 큰 가격 상승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K뷰티가 그냥 단순히 가격대가 낮아서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격은 이 정도인데 사실 아주 싼 가격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가격은 이 정도인데 이 가격대에 비해서 기능이 굉장히 좋네가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세로 인해서 10%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 수요가 확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나라 OEM 업체들 가운데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저도 이제 한동안 그 선크림을 좀 강력하게 취재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 선크림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선크림 가운데는 그 규제와 좀 별개인 품목들이 꽤 있어서 제가 좀 취재를 했었는데 취재하다 보면서 이제 알게 됐던 것들도 보면은 결국 미국의 생산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여기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트럼프 2.0이 됐을 때 결국은 그 피해와 수혜를 가름하게 될 요인은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으면 트럼프의 그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또
법인세 감면이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법인이 있으면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돼서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법인이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푸드도 마찬가지로 K푸드 앞서서 뭐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라면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현재 법인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 공장이 있느냐 여부가 좀 많이 가늠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뭐냐면 사실 원재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밀 같은 것들 수입해다가 그걸 가공해서 라면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것도 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이거 갑론을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일단 그 원재료 가격이 달러 강세 때문에 비싸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반면에 그 트럼프가 표심을 가장 신경 쓰는 쪽 가운데 하나가 백인 그 농업민들이잖아요. 네. 밀이라든지 그런 생산하는 농민들, 네. 농민들의 그걸 가장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을 쓰게 되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상태라서 K푸드와 관련해서는 셈법이 약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생산 법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셈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판매 법인만 있으면은 크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질 것 그거는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게 이번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관세와 감세 정책의 어떻게 지금 뭐 중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예전에 리쇼어링이라는 이 단어도 많이 썼지만 뭐 이거는 이제 외국 기업까지 유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되게 기업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공장을 지금 수십 조를 넣어서 지은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어놓고도 지금 큰 효과를 많이 못 볼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네. 또 방금 이주호 기자가 말한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산법인을 거기에 세워야 되나라고 세워야 하는 되는, 네. 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워도 손해고 이게 참 고민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 회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생산 공장 절대 못 세우죠. 그쵸. 생산 공장을 화장품 브랜드 업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ODM, OEM 업체들 가운데 현지에 생산 네.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잉그로드랩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브랜드를 또 생산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또 이제 관세를 안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마 공급망이 굉장히 좀 많이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그렇네요. 경우에도. 네, 자체 생산 말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처럼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생겨날 수 있겠네요. 그게 ODM, OEM 업체 네. 같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 자동차 업계 소식인데요. 현대차 그룹 뭐 잘한다 이야기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3사죠. 이제 빅3라고 한다면은 토요타 그룹, 그리고 현대차 그룹,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이렇게 지금 빅3인데 그 회사들의 3분기 이제 누적 실적이 오늘 다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당연히 1등, 2등, 3등은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네. 판매량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1등이고 네. 토요타가 2등, 현대차가 3등입니다. 아, 그런데 영업이익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현대차가 2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폭스바겐을 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판매량은 이제 토요타가 717만 대 넘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539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652만 대입니다. 현대차가 이제는 뭐 넘버 3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같고 네. 4등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많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지금 뭐 GM이라든지 스텔라티스라든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지금 뒤에서 추격을 하는데 네. 추격의 동력이 점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2위와 3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수익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21조 3,681억 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입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누적 영업이익이 19조 3,557억 원입니다. 매출 규모가 거의 150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네. 영업이익은 오히려 현대차가 2조 원 가량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10.4%,
정말 대단해요. 네. 토요타는 양도 많고 많이 팔고 그런데 이익률도 이익도 높고. 네. 아, 토요타가 이렇군요. 네, 토요타가 저렇게 네. 높을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았던 게 큰 영향을 줬어요. 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PHEV 시스템을 지금 예전에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거를 개량 시키면서 세대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R&D 비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쪽은 잠시 지금 멈춰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R&D가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반면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10개가 넘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팔아야 되는 폭스바겐 브랜드. 네. 여기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폭스바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합작사들이 지금 다 판매량이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할인 프로모션을 굉장히 조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지금 나빠진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안 좋고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차 판매 쪽에서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ID 시리즈는 거의 지금 뭐 판매에서는 사실 현대차나 테슬라나 뭐 다른 회사들과 좀 비교하기가 약간 어려울 정도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ID4가 주력 모델인데 네. 미국에서는 리콜 들어가면서 지금 올해는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더더욱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는 뭐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판매량도 좋아지고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마 올해 말부터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현대차가 사실 하이브리드는 좋은데 PHEV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PHEV는 2025년에서 2026년도부터 새롭게 추가가 될 예정이고 또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2.5 하이브리드가 이제 올해 말에 들어옵니다. 네. 이제 펠리세이드가 이제 올해 말에 출시가 되면서 처음으로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지금 현대차가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전부 다 1.6 하이브리드입니다. 1.6 하이브리드 하나로 지금 코나 같은 소형차부터 그랜저, 카니발 같은 대형차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스타리아에도 들어갑니다. 1.6 하이브리드로 돼요? 네, 되긴 돼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상용용으로 쓰겠다, 좀 네.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이러면은 연비도 좀 많이 안 나오고 또 이제 출력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이제 대배기량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요타의 주력 하이브리드는 사실 2.5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렉서스 시리즈 네. 그리고 이제 캠리 이상급의 차들 라브4라든지 이런 차들이 대부분 2.5 하이브리드를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도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판매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사실 그 토요타 1등, 폭스바겐 2등, 그 나머지 기업들 요 구조가 저는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정해진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정해졌던 구조를 깬 게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조금 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유종훈 기자 나오기만 하면 또 오늘 현대차 칭찬 릴레이 막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실제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영향이 좀 많이 네.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사업은 조금씩 점점 좋은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그 좀 길지 않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네. 뉴스는 쿠팡입니다. 쿠팡이 어젯밤에였죠.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단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최대 매출 기록하고 나서 아마 다음날 주가인데 지난 밤 사이에 10% 넘게 빠졌거든요. 아마 이게 그 김범섭 창업자가 5천억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실적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쿠팡은 매출액입니다. 27% 크게 증가해서 이게 거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죠. 네. 그러니까 역대급 매출을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한 거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게 흑자 전환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다시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에 적자로 전환했던 건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었냐면 공정위가 그때 벌금 부과한다 그래갖고 그렇죠. 그거 미리 좀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회성 손실이었고 이제 이거 털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흑자로 돌아서게 된 거죠. 요 정도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물론 쿠팡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그렇고 셀러분들도 그렇고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네. 이익도 크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쿠팡 김범석 의장이 이제 5천억 원대 주식 보유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게 거의 한 1,500만 주 1,500만 주의 주식을 매도할 거라고 해요. 그걸 이제 1,400원 정도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5천억 원 가량 된다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한 200만 주 정도는 매각을 해서 이거를 또 증여를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주식을 팔면은 지분율이 줄어들어갖고 안 될 것 같지만 네. 그 미국의 자본시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차등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의결권이 많은 뭐 다른 클래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김 의장도 이번에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의결권 기준으로 매각 전 주식의 의결권은 대략 75.8%로 추산이 되는데 이만큼을 매각을 해도 의결권은 73.7%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런 논의도 있긴 있었어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맨날 그 뭐 승계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그 막 주가 누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영자나 아니면 최재주주 그리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차등 의결권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뭐 의견도 논의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이게 그 주권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죠. 예, 주권이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주식을 분할할 수 있는 게 또 상법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등 의결권 자체를 도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젠슨 황 CEO가 한 $140 도달하니까 앞으로 주식 좀 팔게요라는 걸 보고를 하고 언제까지 팔 건지 보니까 한 내년 3월까지 팔게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판매한 걸 보니까 되게 빨리 판매했잖아요. 네. 벌써 이제 매각은 다 끝났는데 미국에서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지를 하고 판매합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김범석 의장의 이사회 의장의 매각도 지금 이제 판매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공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죠? 이번에 매각을 시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오는 11일에 시작돼서 내년 8월 29일까지 매각 절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참 이번 실적에 저의 돈도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요? 멤버십, 네, 쿠팡 많이 샀죠. 네, 근데 사실 와우 멤버십이 이번에 3분기 때 네.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랐거든요. 네. 덕분에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들이 하고 또 아까 지금 보니까 뭐 파페치 뺐다고 하시는데 파페치가 3분기에 적자가 27억밖에 안 돼요. 네. 이게 보니까 파피치가 3분기 때 매출이 300억이 줄었는데 손실도 300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되게 좀 그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4분기 때는 이제 흑자 전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쿠팡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좀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도 있지만 경영 관리는 조금 뭐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다음 뉴스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이야기인데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어제부터 잔금 대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KB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먼저 사실은 손을 든 거죠. 5대 시중은행 중에서 KB 쪽에서 잔금 대출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몰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몰린대요. 그래요? 대출 금리가 높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를 보면은 이번에 KB에서 내놓은 대출 금리는 4.8%입니다. 4.8%인데 현재 지금
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4.13에서 5.53입니다. 보통 집단 대출을 할 때는 네. 많은 이제 메리트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혼합형 본래 팔고 있던 상품보다는 무조건 낮은 금리로 줘요. 네. 그런데 4.8%라는 거는 사실 이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상호금융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잔금 대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4.2%대까지 지금 주다 보니까 네. 여기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도가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빨리빨리 가서 이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KB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다른 곳들은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급한 분들은 이거라도 난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잔금 대출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걱정들이 이 입주 대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세 대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조 기자랑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12,000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지금 3,000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준을 잡는 게 전용 84, 흔히들 말하는 33평 아파트.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7억부터 네. 13억까지 엄청나게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매물들이 있는데 13억짜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건도 좋고 네. 그 주인들이 이미 뭐 완납을 했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 또 위치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7억짜리 아파트들과 7억 대출로 지금 죄송합니다. 7억 전세로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위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잔금 관련해서 네. 좀 문제를 겪고 있는 집들이 결국에는 전세가를 많이 낮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 실적 발표됐는데 일단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부터 보시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정말 멈추지 않고 늘어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죠.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4,893만 명.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계속 늘어나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60만 명 늘어났고 지난 분기보다도 2,000명 늘어났고 이렇게 잘 늘어났는데 결국 실적은 아쉽게도 이걸로 같이 보죠.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 네. 역성장했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한 5% 정도 늘어났는데 어디가 문제였는지 보니까 지금 그냥 트렌드 한번 보시죠. 그냥 간단하게 트렌드. 플랫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랑 그 선물하기를 통한 커머스 이런 건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콘텐츠, 뭐 웹툰이랑 그다음에 뮤직이랑 이런 거 있죠. 요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딱 보이죠. 뮤직 안 좋고 요 스토리 안 좋습니다. 스토리가 이제 여기에 웹툰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실적 안 좋은 건 너무나도 뻔히 드러났고 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구독형 서비스로 내년부터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구독형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소개했었던 카나나. 요거 네, 한번 카나나. 그 이제 구독형으로 인공지능 비서니까 네. 한번 수익의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전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과징금 어제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사법 리스크 여전히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서 제대로 사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녹록지는 않긴 하지만 저도 좀 그 정신화 대표가 오고 나서 어떤 분인지 뭐 인터뷰도 보고 했거든요. 네. 평가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마인드도 좋으시고 그리고 VC로서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을 키워본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좀 레퓨테이션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 이 애증의 카카오를 내년에 좀 회복시킬 수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